안녕하세요. 네, 저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정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항상 이게 트레이너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보면 훈련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게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은 조금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곳은 군대, 뭐 이런 좀 생명과 연관돼 있고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지만 걔들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나? 반려견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와 행복하게 가끔은 실수를 해도 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저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뭐 반려견 교육자라고 하긴 그래서 그냥 미국 단어로 영어로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이자 트레이너다 보니까 옆에 이제 지인들이 네가 신직종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면서 수레이너라고 제가 수의사 중에서는 이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레이너 설채현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개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인간의 친구가 되었을까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개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오고 나서 처음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이 친구들의 본능, 그리고 행동, 자연스러운 언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리고 와서 전혀 예측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개는 어떤 동물인가요? 개가 어떤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와 친해지려면 내가 어떤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개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개는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에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완견과 반려견의 정확한 뜻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애완견이라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쓰자고 자꾸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견 할 때 이 애는 사랑애입니다. 사랑애. 한자로 사랑애.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완. 이 완이 희롱할 완자예요. 희롱할 완자. 이 희롱할 완자가 어디 쓰이냐면 완구할 때 완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뜻풀이를 해보자면 사랑하는 장난감 강아지. 장난감은 나만 보고 행복하면 되는 게 장난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자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애완견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려견의 뜻을 한번 볼게요. 반려견은 짝반 짝녀. 그러니까 짝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진정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짝인 강아지. 그러면 애완견과는 다르게 반려견은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강아지도 같이 행복해야지만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어는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진정한 반려견이 얼마나 될까? 보호자만 행복하지 않고 보호자와 강아지가 같이 행복한 진정한 반려견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10%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진짜로 말만 반려견이 아닌 진짜 반려견으로 대해줄 줄을 알아야죠. 제가 약간 이렇게 막 이런 거 찾아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올 건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반려의 뜻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남편, 와이프. 우리가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포털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라고 쳤더니 뭐 다른 것들 막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자동 완성된 단어들이 나오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와이프가 너무 얄밉습니다가 뜹니다. 자동 완성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와이프만 찾아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눈에 띄는 자동 완성 문장이 있으신가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같은 종의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끼리도 뭔가 소통이 안 돼서 와이프가 너무 얄밉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 엄청나게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실 저는 연애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11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에.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아무거나 먹자가 진짜 아무거나 먹자인 줄 알았고 괜찮아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아무거나 먹자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괜찮아도 난 지금 괜찮지 않으니까 나를 괜찮게 해봐. 이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같은 사람이라는 종 그리고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깨우쳤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는 다른 동물이다. 네.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이해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 그러면 걔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훨씬 더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나? 얘는 원래 이런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타협해야 돼 라고 생각해 봤나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개는 왜 항상 말을 안 듣지? 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보호자는 왜 항상 화만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개가 어디서 왔고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어떤 언어, 그리고 어디가 아플 수 있고 뭐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우리 강아지가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거나 안 키우시거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개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옆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네, 특히 이 데카르트는 개는 기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개뿐만 아니라 사람 이외의 모든 동물들은 영혼이 없는 그냥 태어난 대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같이 키우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얘네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사람의 의료기기 중에 아주 고차원적인 의료기기죠. 펑셔널 MRI, fMRI라고 합니다. 이 펑셔널 MRI를 통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원래 이것도 수의사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들도 MRI와 CT를 찍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눕혀놓고 버튼 한번 발로 딱 누르면 그 순간에 찍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MRI와 CT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건강검진 받을 때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들이 그걸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펑셔널 MRI는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 부위 같은 것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개들은 움직이니까 이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뇌가 아프거나 뭔가 CT나 MRI를 찍게 될 때 현재는 다 마취 후에 찍습니다. 우리 개들은 마취 후에 CT와 MRI를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찍어보면 진짜 얘네들이 어떤 감정 느끼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개들에게 이 MRI에 들어가도 저 턱받침대에 턱을 올려놓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뇌의 활성도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측정해봤냐면 앞에 보호자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보상중추라는 부위인데 그 부위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나타난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보호자를 딱 보니까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개들도 그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개도 사랑을 느끼는구나 라고 증명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시토신이라고 써 있죠. 옥시토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거의 개라는 동물이 유일하게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서로에게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랑 호르몬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 옥시토신이고요. 사람들도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들에게 새끼를 안 보는 어미견들에게 옥시토신이나 이거 이외에 또 프롤락틴이라는 또 모성애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런 걸 주사했을 때 새끼를 봅니다. 그만큼 이게 이 새끼를 키우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서로 쳐다만 봐도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정확한 기전은 사람이 개와 눈을 마주치면 사람이 먼저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에서 나온 이 옥시토신 냄새를 맡고 개들도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들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당히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도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어떤 동물도 하지 못하는 서로 쳐다봐도 사랑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개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행동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가 사람 옷을 입고 있죠. 네. 의인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냥 개의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항상 다른 강의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동물학자 스탠리 코렌이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을 한 거고요. 개들은 만으로 2년 반,
그러니까 한 30개월 정도 되면 사람의 30개월 정도의 정신연령에서 성장이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개월 정도 많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3살, 4살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과 개의 감정이 비슷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개가 1살이든 3살이든 나중에 다 커서 10살, 15살이 돼도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보면 3,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넌 다 커서 왜 그러니? 다 커도 3, 4살이에요. 다 커도 3, 4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생기는 감정들을 봤을 때 30개월에서 끊으면 개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리고 30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은 개들이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가장 먼저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이 감정들은 개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0개월 이후에 생기게 되는 감정들,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이런 감정들은 개들이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딱 느끼실 텐데, 이상하다, 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 애는 뭐 잘못하는 줄 아는데, 죄책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코렌 박사의 이런 이 감정에 관련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또 실험들이 있어요. 자아인지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러 테스트, 거울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거울이 있는데요. 저는 거울을 보고 저게 전 줄 알아요. 그쵸? 우리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난 줄 알잖아요. 이게 자아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3살 이전에는 못해요. 3살 이전에는 거울을 봐도 자기인 줄 잘 몰라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몰래 아이들 이마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습니다. 몰래 뭐 쓰다듬는 척하면서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거울에 비친 게 난 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야? 하면서 뗍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쟤 누구지? 그런데 사람도 3살 이전에 이걸 못하고 개도 못합니다. 개도 거울을 보면 자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짖어요. 가끔은 거울 보고 막 짖다가 쟤도 계속 따라 짖잖아요. 막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쳐다도 봐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쟤 뭐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아인지 실험이 동물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는데 개는 안 된다고 했죠. 되는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유인원, 이렇게 되게 3살 이상의 지능을 가질 확률이 높은 동물들이 자아인지 실험이 되죠. 이게 뭐냐면 이건 코끼리의 거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코끼리한테 몰래 사육사가 머리 이렇게 빗겨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척하면서 이쪽 이마에다가 X 표시를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코로 이걸 막 문질러 봅니다. 근데 개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개들의 정신 연령은 3살 좀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표에 질투가 없었어요. 질투가 없었거든요. 그럼 개들도 질투를 할까요? 네, 질투를 합니다. 이건 영국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아까 강아지들이 사람으로 보면 몇 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2살 반, 30개월.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컴퓨터를 한다거나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별로 동요를 안 해요. 그냥 자기도 할 거 하고 막 레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애기 인형을 들고 와서 아 이쁘다 라고 막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이 울어요. 근데 울어도 계속 무시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인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동물 사회에서는 질투가 많을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혼자 엄마 젖 먹고 있어? 나도 가서 먹을 거야. 이러면 더 건강해지겠죠. 제가 저거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개들한테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이럴 때는 별로 동요가 없어요. 그러다 강아지 인형을 가져와서 막 이뻐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들은 울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울었는데 개들은 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짖어요. 막 짖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보호자가 무시하고 그 강아지 인형만 이뻐해준다? 그러면 점프해서 물려고. 그러니까 개들도 똑같이 질투를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이런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해요. 이것도 의인화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는 분이 얘한테도 잘 못해줘요. 맨날 나 밖에 나가고 나는 술 먹고 놀고 막 나 바빠서 집에 들어와 놓고서 얘 혼자 심심해서 있는 거 보고 죄책감을 느껴요. 너 너무 외롭지? 동생을 데리고 올게. 그래서 다견 가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가 그런 사람이면 10중 8구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로운 강아지 2마리가 탄생해요. 그리고 가뜩이나 보호자가 사랑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둘은 싸웁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견 가구는 하나의 잘 해주고 키우는 거예요. 내가 못 해준 거 다른 강아지한테 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더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를 줄이기 위한 조금의 팁은 있어요. 강아지들끼리는 성별이 어떻게 잘 지낼까요? 어떤 성별이 잘 지낼까요? 이것도 의인화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암컷을 키우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여. 우리도 사람들도 남자끼리는 막 가끔 많이 싸우고 막 투닥거리 하고 주먹질 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끼리는 그래도 조용히 잘 지내면 항상 붙어 다니고 잘 지낼 것 같잖아요. 개들은 암컷이 가장 많이 싸웁니다. 질투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싸우고요. 그 다음이 남. 제일 잘 지내고 거의 싸우지 않는 사이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다견 가구를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이성으로 데리고 오는 게 잘 지낼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것도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라는 건 보통 동성에게 느껴요.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한테 질투 많이 안 느껴요. 보통은 동성에게 느낍니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성에게. 우리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봐도 항상 그래요.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 수컷끼리 싸우고요. 암컷끼리 싸워요. 근데 암수가 싸우면 그냥 뭐 사랑 싸움이라고 하면서 조금 투닥거리 하다 말아요. 별로 안 다치고. 개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알아봐야 될까요? 개들의 언어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양도 방대한데요. 그래도 30분 동안 조금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언어들이 있죠. 뭐 사랑해, I love you만 보셔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뜻을 거의 뭐 알기 힘들겠죠. 개들은 제가 보기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말을 많이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 우리가 더 똑똑한데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려고 노력을 해봤나?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려고 해봤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고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모든 동물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들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개들의 언어는 사람과 상당히 유사해요.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고 사람과 함께 이 가축화 그리고 진화를 15,000년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개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개들의 표정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일 때 눈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았을 때 눈 한번 보세요. 약간 웃는 것처럼 이렇게 눈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되게 비슷한 눈을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소리만 딱 들려줘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거는 좀 걔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걔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가면 날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언어, 세세한 언어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강아지들의 바디랭귀지는 요즘 인터넷이나 TV에서 많이 나오는 카밍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밍 시그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차분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그널. 그걸 이제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투리드 루가스라는 이 스웨덴의 유명한 동물학자가 먼저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카밍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맞는데 학계에서는 약간 이제 이견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의 행동학 안에서는 그 카밍 시그널이 대부분 다 스트레스 시그널 안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시그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 뭐냐면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뭔가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랬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 생리적으로 뭔가 당황하고 심박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피가 더 빨리 돌고 그러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 나타나는 거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공격성 사다리라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거예요. 솔직히 좋아할 때 보이는 표현은 안 배워도 알아요. 얘가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까 그 눈, 그리고 막 꼬리 흔듦, 뭐 이렇게 엉덩이 막 흔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가 좋아하구나 아는데 스트레스 시그널은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공격성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들을 차례대로 보이며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물기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공격성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게 하품, 눈 깜빡거리기, 낼름거리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려고 할 때 갑자기 하품을 하는 아이들. 동물병원에서 졸릴까요, 애들이? 안 졸려요. 여러분들 치과 가면 졸려요? 절대 안 졸려요. 너무 불안해서 막 오히려 더 정신이 바짝 쓰죠. 근데 갑자기 개들이 동물병원 와서 하품을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게 이 낼름거리기입니다. 낼름거리기가 뭐냐면 진짜 그냥 이거예요. 낼름거리는 거는 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싫은 건 아니고요. 가장 밑에 있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보면 속으로 약간 나 좀 싫은데. 약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제부터 머리를 돌려요. 싫다고 이제 보기도 싫은 거죠. 머리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몸을 돌리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도망가기.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꼭 껴안고 있죠. 네. 이때부터 벌써 소통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귀가 뒤로 넘어갑니다. 원래 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귀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귀가 뒤로 넘어간다고 해서 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아하면서 귀 뒤로 넘어가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를 볼 때는 항상 맥락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얘가 이게 싫어할 만한 상황 비슷한데 거기서 귀가 뒤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싫어하는 거지만 귀 빼고 막 다른데 막 꼬리도 되게 열심히 흔들고 막 엉덩이 흔들고 뭔가 표정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귀가 뒤로 넘어가도 이건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맥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색깔이 노란색, 위험한 색깔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빨간색이 제일 위험하겠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습니다. 다들 아시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으면 되게 불안한 상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꼬리를 흔들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다 어찌됐든 좋아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래 그 반갑다고 꼬리 치며 멍멍멍 때문에 꼬리만 치면 다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꼬리는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높이, 그리고 흔들리는 속도, 그리고 흔들리는 폭. 꼬리의 높이는 자신감을 말해요. 꼬리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거예요. 꼬리가 내려갈수록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꼬리에 흔들리는 속도. 속도는 흥분 상태를 말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좋을 때도 흥분하지만 화가 날 때도 흥분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개들도 그렇고 좋을 때도 흥분하지만 화가 날 때도 흥분해요. 그리고 폭. 폭은 조금 부정적일 때 좁은 폭. 그리고 긍정적일 때 넓은 폭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한번 시골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개가 꼬리를 바짝 들고 좁은 폭으로 빠르게 흔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꼬리가 높다. 무슨 의미죠? 나는 자신감이 높다. 꼬리의 폭이 좁다. 이건 무슨 의미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빠르게 흔들린다. 나는 많이 흥분해 있다. 자신감이 많고 부정적으로 흥분해 있다. 너 가까이 오면 물겠다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흔든다고 나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나온 연구 결과로는 꼬리가 오른쪽에서 흔들릴수록 긍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고 꼬리가 왼쪽에서 흔들릴수록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눕기를 시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눕기를 복종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버리죠. 근데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도 있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눕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긴장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가 너무 좋아서 놀자고 만져달라고 눕는 애들은 누워서도 다리가 다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 혀도 막 옆으로 빠져요. 막 이러면서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팔도 그냥 다 접혀요. 아, 나랑 놀자. 자, 좀만 쉬다가 이제 나랑 또 뛰어놀자. 근데 긴장해서 눕는 아이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긴장하면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누웠는데 막 입도 꾹 다물고 있고 팔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안 하면 나도 뭐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지 마. 이런 의미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위험해져요. 색깔이 딱 빨간색으로 바뀌죠. 굳어서 쳐다보기. 헥헥거리는 아이들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입 꾹 다물고 있는 애들이 위험할까요?
입 꾹 다물고 있는 애들이 위험합니다. 헥헥거린다는 건 내 몸에 이런 흥분이나 열을 지금 바깥으로 호흡을 통해서 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꾹 다물었다는 건 그게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으르렁거리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강아지들의 바디랭귀지, 이게 시그널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르게 봐요. 이 으르렁거리기는 평화의 신호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에게 이 으르렁거리기가 없으면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 으르렁거리기의 정확한 뜻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만 않으면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참기가 힘들다. 근데 더 이상 하지만 않으면 나도 안 할 거다 라는 표현이 이 으르렁거리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혼내요. 이걸 혼내게 됩니다. 이럴 때 막 때린다거나 어디 감히 그러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주 강한 교육, 강한 체벌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코끼리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략되고 이 중요한 신호가 생략되고 바로 물기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는 척하기, 영어로는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 스냅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10살 때까지 그만하지 않으면 나 때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으르렁거리기가 사실 9예요. 근데 한 번 더 9.5를 보여주는 게 무는 척하기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9, 9 반 막 이랬잖아요. 어렸을 때 9 반 이게 이거예요. 실제로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무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입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가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 그 다음에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물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스트레스 시그널만 좀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의 상태, 감정 상태와 우리 반려견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많아요. 이거를 30분 안에 말을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만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방금 공격성 사다리를 보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미국에 갔을 때 교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이거였어요. Any dog can bite.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이거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항상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 안 물어요. 막 계속 이러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미국에서도 이게 미국 우체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우체국 직원들이 너무 많이 물리니까 이런 포스터를 붙여서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개가 실제로 물든 안 물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개들은 우선 기계가 아니에요.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플 때 말을 못해요. 내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거를 오히려 참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는 순간 난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참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들도 기계가 아니고 컨디션이 있고 아무리 착하던 아이들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아까 공격성 사다리가 올라간 것처럼 물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 개가 괜찮아도 상대방이 불안해서 물 수도 있고요. 우리 집 개가 상대방 개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 만나게 해줘야 된다면 서로 보호자의 합의 하에 먼저 강아지 성격이 어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성격이 어때요? 우리 집 강아지 좀 소심해요. 그러면 네, 안만 갈게요 하고 이래야지 그냥 걔들끼리 막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이 불안해요. 너무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의 언어에 대해서 알고 우리 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반려견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좋은 부모이자 보호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들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그에 대해서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개들은 정말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밀리 디킨슨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개가 인간보다 낫다.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고양이 전문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고양이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집에서는 이런 전문가보다는 첫째 고양이 사모님과 둘째 고양이 애기 씨를 반려하고 있는 한낱 집사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집사 나부랭이냐고요? 네, 이 집사라는 표현이 고양이들을 반려하는 이 인간들을 일컫는 이야기인데요. 집사, 말 그대로 모시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반려하는 이 고양이를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살고 있을까요? 그만큼 고양이에게는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양이의 매력에 지금 빠질 듯 말 듯 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고양이 매력에 빠지신 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궁금한 점들 중에서도 저도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과거를 살아왔을지,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는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 이 고양이들도 인간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고양이 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인간 옆에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고양이가 우리 인간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00년쯤 이집트 시대부터인데요. 수렵과 채집을 하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정착하고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인간들은 어찌됐거나 곡식을 쌓아서 저장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저장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저장된 곡식을 인간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곡식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쥐들과 같은 이런 동물들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쥐를 쫓기에 고양이들은 너무나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고양이를 이 쥐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디선가 그냥 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그 근처에 자기의 사냥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양이들 중에서 특히나 겁이 없고 호전적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인간 근처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갔더니 먹고 살기 너무 편한걸?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먹는 사료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고양이를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집트 시기부터 고양이가 나타났다라고 대부분 이론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2004년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서 고대 마을 유적 중에 9,500년 전 무덤에서 고양이가 사람과 함께 묻혀져 있는, 순장이 되어 있는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럼 한 10,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들 처음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이 이집트 시대에 과연 어떤 존재로 인간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사실 처음 고양이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달의 여신, 바스테트라는 상징을 부여받을 정도로 신격화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되게 신성화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 또한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고양이를 해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완전히 극형에 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죽음 자체도 신성한 죽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서는 고양이 미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계속 신격화되고 계속 존중받으면서 살 줄만 알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완전히 마녀의 상징이 됨으로써 불길한 존재, 그리고 마녀와 함께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교도를 근절시키려고 하던 13세기와 14세기경부터 이제 고양이가 불길한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야행성으로서 밤 시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고양이가 남자보다는 여자를 훨씬 잘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녀와 고양이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연결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1233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고양이 중에서도 검은 고양이는 사탄의 분신이라고 명명하면서 고양이를 배척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유럽 내 고양이 학살로 이어지고 각종 종교적 행사와 의식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신격화된 고양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50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핍박받던 고양이 다시 한번 지위가 올라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이때부터 신앙과 지식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핍박받았던 게 고양이였잖아요. 하지만 사실적인 탐구를 통해서 고양이가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동물로서 인정받게 되는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명 예술가들, 예술가와 고양이는 뭔가 어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신비롭고 예술가들이 좋아할 만한 조용하고 어디선가 사색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예술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작품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생에 고양이를 더하면 그 힘은 무한대가 된다. 고양이와 인간, 참 오묘한 조합이죠. 이렇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고양이들이 곧 이제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일 뿐이었는데요. 이제 집이라는 실내 공간에서도 고양이가 함께 사람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양이들, 사람과 함께 조금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된 과거의 기록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 원래부터 동물 애호가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라던가 말과 같은 여러 동물을 기르는 것 외에도 고양이를 되게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고양이 애호가로서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같은 존재가 고양이를 반려하고 기르기 시작을 하니까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고양이를 집에서 직접 기르는 것들에 대한 유행도 같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고양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 곁에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고양이들은 언제부터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축축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불경을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운송수단이 배였고 운송하는 중간에 쥐가 불경을 뜯어먹게 됐을 때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함께 태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들어왔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서기 372년 고구려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에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사랑받았던 조선의 19대 왕 숙종의 금손이라는
금손이라는 고양이가 고양이 중에 정말 퍼스트 캣으로 사랑을 받은 고양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서도 고양이들이 조선시대에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민화라는 그림에서 고양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고양이 묘사의 대가로 알려진 화가 변상벽이라는 분은 별명이 변고양이, 변씨고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변고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민화에서 고양이 소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은 인간과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개는 사실 고양이에 앞서서 수렵 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고양이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아종은 한 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야생 고양이들의 좀 분화를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형 들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아프리카 들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 인디안 사막 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오르네이트, 남아프리카 들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케프라, 중국 산 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비에티. 재밌는 거는 이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계속해서 고양이들이 여러 갈래로 나아간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아종, 아프리카 들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는 야생 고양이 한 품종으로부터 길에서 보는 고양이, 집에서 보는 고양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고양이, 이 모든 고양이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고양이 기본 종들 중에서 실베스트리스 리비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호전성이 많았다. 겁 없는 고양이였다. 일부 고양이들이 그렇게 겁이 없었기 때문에 리비카 종 중에서는 인간 근처에 다가올 엄두를 내는 고양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인간 근처로 다가올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던 리비카 종들의 특징은 겁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뇌 일부가 점점 퇴화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인간 근처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 1만 년 전부터 서서히 이제 가축화가 시작되면서 대륙을 오가고 또 항로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점점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페니키아인의 선박을 통해서 이집트 밖으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출되는 게 되게 엄격히 금해졌었는데 금해지면 더 반출하고 싶고 그만큼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고양이를 밀수하고 밀항함으로써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등지로 고양이를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이제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고양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로 진출했고 실크로드가 개통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면서 동아시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고양이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고양이를 볼 수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고양이한테 종복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죠. 사실은 고양이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가축으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축이 되려면 사회성이 뛰어나서 여러 마리를 같이 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관계 맺기에 되게 서투르고요. 그리고 야생성, 공격성도 많이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로서는 조금 좀 쉽지 않은 그런 동물이 될 수 있죠. 자, 이 강에서 고양이들이 어떤 오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3강에서는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을 꾸며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인지하는 세상이 훨씬 더 자연 상태와 비슷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개와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영역동물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은 말 그대로 영역에 살고 영역에 죽는 동물이다. 자기 영역지를 구축하고 그 영역지를 지키고 그 영역지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친구들 삶의 한 95%, 거의 100%를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양이에게 있어서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립성을 지닌 개체들로서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단독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정해진 그 영역 내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고 사냥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은 싸움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그 영역의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집에서만 이제 생활하는 이 고양이들 말고요. 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우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야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들의 좀 생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의 영역 범주를 좀 나눠보자면 집 영역권과 사냥 영역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집 영역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쉬는 공간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휴식을 취하는 이런 공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 영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지가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 집 영역권, 핵심 영역지, 이 부분이 다른 고양이나 다른 포식자에게 노출되거나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는 고양이들은 아주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냥 영역권 같은 경우에는 내 말 그대로 먹을 것,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이 집 영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자기가 오늘 먹을 걸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 범위인데요. 가까운 곳에서만 사냥을 해도 먹기 살기에 충분하면 굳이 멀리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먹이 분포의 밀도가 되게 낮다라고 하면 사냥 영역권은 거기에 맞춰서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 영역권 주변으로 방역 200에서 500m 정도를 사냥 영역권으로 고양이들은 활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사냥 영역권은 아이들이 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사냥 영역권과 서로 겹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사냥 영역권에서 고양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고양이 다 사실은 얻을 게 없어요. 가능하면 최근에 특정 시간에 그 사냥권에 다른 고양이가 자주 왔다 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사냥 영역권을 사용하는 다른 고양이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영역지를 탐험을 한다거나 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들은 정말 인간으로 치면 칸트와 비슷합니다. 철학가 칸트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영역지에 나타나서 오늘은 별일 없었나? 내 영역지는 항상 안전한가? 혹시 다른 누군가가 왔다 가지는 않았는가? 나무를 긁어놓은 어떤 다른 자국을 본다거나 다른 고양이가 와서 스프레이,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대변을 보고 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나도 여기다가 내 땅이라고 또 표시를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영역지 순찰을 돌고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표시를 하고 하는 게 하루 일과 중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마킹은 수컷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이유는 영역에 대한 집착성이 아무래도 암컷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안면 페로몬, 얼굴 뺨을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이렇게 비비면서 자기 페로몬 냄새를 묻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긁으면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 키가 이 정도 키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강한 힘으로 나무를 긁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마킹을 하기도 하고, 또는 스프레이, 소변을 뿜어댐으로써 내 냄새를 묻히거나, 또는 미드닝, 대변을 보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생에서 사는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넓은 영역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 집고양이들은 어떨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상당히 좁고, 그리고 이미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냥 영역권을 넓게 아이들이 탐험하고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생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 다묘가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훨씬 더 영역 자체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기 영역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갑자기 문제 행동, 이를테면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관찰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집이라는 영역지에 이미 적응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역지 내부에서 가구 배치가 갑자기 확 바뀌게 된다거나, 또는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 영역지에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동거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보통은 되게 긴장하고 적응될 때까지 여러 날을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 고양이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역 동물이니까, 영역 내에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확실하게 영역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고 아이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상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런 접근으로 고양이의 이런 배변 배뇨 실수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영역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역지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평온하고 고양이한테 너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양이에게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집 환경의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됩니다. 고양이는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노출되면 그날 바로 비명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지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은신처,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숨숨집이라고 하는 아이들 동물과 같은 은신처와 또는 캣타워처럼 높은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수직 공간 은식처는 함께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은신처 많이 있어도 애가 안 써서 그냥 다 치워버릴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는 항상 그냥 방 가운데 와서 그냥 누워있고 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은신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치워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양이에게서 은신처를 다 치우고 나면 이 고양이는 그날 밤부터 안절부절 못할 수 있습니다. 은신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편안하게 방 가운데서 뒹굴거릴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공간이 없어지면 이 친구는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떤 구석진, 옷장으로 숨어들 확률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간이 고양이에게 필요 없는 공간은 결코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필수 자원의 제공입니다. 음식, 그리고 마시는 물, 그리고 배변하는 화장실, 영역 표시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래처,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석이라던가 또는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동물과 같은 숨숨집 요소들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필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이들이 야생에서 접할 법한 여러 가지 비슷한 장난감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가 사냥감을 찾아내고 쫓고 잡고 물어뜯는, 그리고 자기 은신처로 끌고 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러한 사냥놀이가 매일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가 아무리 야생에서 왔지만 지금은 집에서 인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한 부분 쪽에는 인간과 어떤 상호 교감을 느끼는 것도 고양이의 기본 생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인간과 함께 있을 때 평소에 그냥 낮잠은 혼자 가서 자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독립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인간과 꼭 상호 교감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모두 제공받지 못했을 때는 고양이들이 매우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어떤 것들을 갖춰야만 하는지는 이제 알았는데요. 4강부터 고양이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두가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고양이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가장 크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긍정적인 긍정음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소리로는 우리가 흔히 골골송이라고 부르는 퍼링, 좀 반가워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는 트윌링,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야옹이라고 하는 뮤잉,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퍼링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되게 유대감이 좋은 분들이라면 우리 집에는 쳐다만 봐도 골골거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고양이들이 많이들 내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소리는 고양이의 후두와 횡격막 근육이 떨리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로서 좀 낮은 헤르츠의 음을 계속해서 진동음으로 내는 소리인데요. 보통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보호자들은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오늘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일도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골골송의 이 기본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근골격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퍼링이 다른 상황에서도 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심각한 어떤 병증 상태에서 심한 통증을 느낄 때도 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퍼링이라는 이 골골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가 보다가 아니라, 너무 이상한 역설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혹시 너무 어딘가 아파서 내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트윌링입니다.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오랫동안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는 고양이와 같이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침에 문을 열고 앞에서 기다리는 고양이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때 고양이들이 나에게 달려오면서 내는 꾸르렁거리는 그런 류의 소리인데요. 바로 이 소리는 되게 반갑다라는 표현 그리고 너를 좋아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로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단순히 보호자에게만 내는 소리는 아니고요. 집에서 여러 고양이가 함께 생활한다면 사이가 좋은 고양이들 각자 낮잠을 자다가 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이 소리를 내면서 다른 고양이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상냥하게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이런 식의 어떤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뮤잉입니다. 한국에서는 야옹이죠. 야옹 하고 이렇게 내는 소리인데 이 야옹이란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 소리로 고양이들이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내는 야옹과 보호자가 만져주기를 바랄 때 내는 야옹 소리 이런 것들에 미세한 변주를 주고요. 그리고 끝음을 올리기도 하고 길게 빼기도 하고 이런 식의 변형을 주는데 사실은 이 야옹이라는 소리는 야생에서는 새끼 때만 고양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야옹이라고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줄 엄마 고양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묘화돼서부터는 이런 뮤잉을 할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엄마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대상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야옹이라는 소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인간을 부려먹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울음소리로는 하악질이라고 하는 히싱, 상대를 이제 위협하는 소리, 그리고 그롤링,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이제 서로 고양이들이 영역 다툼을 할 때 마주하고 있을 때 서로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그롤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심하게 울부짖는 소리. 정말 이 소리가 나면 뭐 바로 싸움이 이미 터진 상태입니다. 요링이라고 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음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주 내는 소리들이고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개의치 않고 뭔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행동은 방어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위협음을 고양이가 나에게 보일 때는 오히려 그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좀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발정기에 고양이들이 많이들 우는 메이팅 콜이라는 발정음이 있고요. 또한 사냥감을 보고 아이들이 되게 흥분한 상태에서 혼자서 내는 소리로 채터링이라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이런 울음소리들은 이런 식으로 긍정음과 부정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는 다른 고양이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도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고양이들도 이런 얼굴 표정과 몸의 자세, 그리고 인간에게는 없는 긴 꼬리, 이 꼬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이 긍정적인 의사표현들, 행동을 하는 의사표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알로 그루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20% 정도의 시간을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그루밍을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긍정의 대상에게 대신해서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이 그루밍을 해주게 되고요. 보통은 스스로 혀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루밍을 하고 싶어도 닿지 않는 부분. 이를테면 안면부,
얼굴 이마 부분 그리고 귀 주변부 이런 데를 대신해서 다가가서 그루밍을 해주면서 그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알로 러빙입니다. 고양이들이 자기 몸을 쓱 부비면서 자기 특히 안면부에서 나오는 페로몬 그리고 몸 측면이나 꼬리 기시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페로몬들을 여러 군데 묻히는 행동을 러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대상, 인간이나 고양이에게 쓱 부비면서 자기 페로몬 냄새를 묻혀주는 것. 이게 이제 알로 러빙이라고 하고요. 같은 구성원으로서 냄새를 교환했다라는 의미로서 긍정적인 어떤 상대에 대한 표현법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꼬리를 수직으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동작인데 보통은 새끼 고양이들이 엄마가 나타났을 때 반가워서 이제 꼬리를 탁 치켜 세우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이런 경우에 이 테일업 자세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고양이들이 평소에는 꼬리가 그냥 수평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가 좋아하는 보호자가 나타나면 너무 신이 나서 다가가기 직전에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수직으로 치켜 세운 상태에서 꼬리를 통한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양이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고양이가 느긋한 상태,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이는 꼬리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또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면서 약간 U자 형태를 나타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상태는 고양이가 그냥 특별한 어떤 긴장감 없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보통 보이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뭔가 호기심 있는 물체나 어떤 호기심 있는 대상에게 다가갈 때는 꼬리가 좌우로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호기심에 살랑거렸던 이 꼬리가 채찍질하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면 고양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뭔가 마땅치 못해하고 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먼저 꼬리로서 반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면 괜히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의 모습을 항상 잘 보시는 게 좋고요. 이 꼬리가 수평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아니면 배 쪽으로 말리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고양이들이 되게 겁에 질려 있는 상황, 공포심에 짓눌려 있는 상황, 다른 고양이와 싸울 때 오히려 피해묘, 희생묘로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 꼬리가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고양이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의 표정은 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눈동자의 크기, 그리고 수염의 위치와 방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이완된 상태에서 고양이의 얼굴 표정은 귀가 똑바로 서 있고 앞쪽을 향하고요. 눈동자의 크기도 일반적인 눈동자의 크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얼굴 표정이고 대신에 아이가 겁에 질리게 되는 경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공포심으로 향해 가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눈동자가 점점 커져서 검은 눈동자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귀 상태도 완전히 납작하게 접혀서 귀를 머리에 완전히 딱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고양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경우, 이 영역지에 서열이 아주 높은 고양이가 영역지에 침범한 다른 수컷 고양이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분노감, 화가 난 상태에서는 고양이들은 오히려 얼굴 표정에서 눈이 완전 뱀 눈처럼 눈동자가 완전 일자로 좁아지는 상태가 되고요. 귀도 완전히 쫑긋 세운 상태에서 상대를 향하는 모습, 그리고 수염도 상대를 향해서 완전히 앞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나를
엄마 고양이로 또는 동료 고양이로 네, 또는 하나의 보호자로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고양이의 이 표현법들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의사소통 하시면서 고양이와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